우리가 기업에 관해서 제일 관심이 있는 어떤 펀더멘탈한 것이 있을 거예요. 뭐 캐시플로우가 됐던 아니면 기업의 매출이 됐던 뭐 코스트가 됐던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뭐 넷 인컴이 되겠죠. 어닝이 되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X라고 나타냈을 때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펀더멘탈에 어떤 그 노이즈가 끼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 또는 시그널이라는 말을 서로 인터체인지어블리 사용하기를 하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회사가 릴리즈 하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 기업 공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그 기업 디스클로저 쪽에 요즘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사실 원래 제 졸업 논문도 뭐 오래전 얘기지만 그 오디터의 리걸 라이빌리티에 대한 논문을 졸업 논문으로 썼는데, 중간에 뭐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그 시간이 있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디스클로저 쪽으로 좀 시프트를 했어요. 사실 지금 아까 그 저 소개를 해주신 유승원 교수님과 홍콩 과학대학에 있을 때도 어카운팅 리뷰에 그 오디터 리걸 라이빌리티, 뭐 인터널 컨트롤 그래서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하여튼 오디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엠피리컬 쪽에도 조금 관심이 많아서 같이들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 관해서 조금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제 여기 웹사이트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여러분들 그 제가 보내드린 그 파일 거기에 보면 그 뭡니까? 그 파일에 잠깐만요. 이 얘기를 제가 어저께 쭉 한번 강의 준비를 해가면서 사실 그 파일 폴더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그 쭉 나온 논문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 폴더에 이 작년도에 그 한국회계학회에 대해서 재작년이군요. 2021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애널리티컬 리서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조금 그 개괄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강의했던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잠깐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misperception, 잘못된 인식이 analytical research equal math. 저는 보통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런 misperception이 굉장히 pervasive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 써놓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1993년도에 제가 그때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예요. 요즘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레이크 타워에 그 미국 회계학회 주관으로 덕터럴 컨소시엄을 하는데, 거기에 갔는데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령 경제 주체의 만족, 어떤 satisfaction, 만족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느냐.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의 만족이라는 걸 utility function이라는 걸로 보통 통상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쭉 박사과정 학생한테. 당신 유틸리티 펑션이 뭔지 아냐? 우리 왜 보면 뭐 스퀘어 루트다, 엑스포넨셜이다, 어떤 펑셔널 폼을 가지고 보통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utility of 뭐 some function x 이렇게 제너럴하게 분석하는 경우도 뭐 많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목하면서
네 펑션이 스퀘어 루트냐, 익스포넨셜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모른다 이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assume하고 분석하는 거는 그냥 지적 유희일 뿐이다. 제가 그때 박사과정 학생이라서 별 말은 안 했지만 completely ignorant 한 스테이트먼트예요. 가령 우리가 사과가 더 좋으냐, 사과가 더 좋으냐, 아니면 뭐 배가 더 좋으냐, 오렌지가 더 좋으냐, 둘 간에 누가 좋으냐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사과가 배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선호관계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 말은 길게 쓰기가 싫으니까 나는 배보다는 사과를 더 좋아한다라는 말을 이런 기호를 통해서 약속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호 체계를 가지고 쭉 디벨로프한 게 그 유틸리티 펑션이고, 그 유틸리티 펑션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 수치로만 생각하는데 펑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는,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하나의 룰, 규칙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선호의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노벨상은 왜 주겠어요?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 켄 에로우의 Impossibility Theorem, 이 사람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었죠.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1970년대 초반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Impossibility Theorem이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집단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뭐 한 사회가 될 수도 있겠고, 가령 지금 우리 여기 이 안에 모여 있는 한 60여 명 되는 분들이 자 우리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몇몇 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가령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독재자는 없어야 되고, 가령 여기서 뭐 우리끼리 의사결정하는데 맨날 어떤 사람 의견대로만 결정하면 그건 독재자가 되겠죠. 그런 어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몇몇 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집단적 선호관계를 하나로 묶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켄 에로가 증명을 했어요. 논리학이죠,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후생경제학, 웰페어 이코노믹스가 소셜 프레퍼런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켄 에로우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컨드 베스트 티어리를 찾기를 시작했죠. 가령 우리가 뭐 흔히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쓰는 뭐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도 사실은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mathematical 그 모델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theoretical work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주로 정성적인 결과예요. 그런 어떤 스퀘어 루트 유틸리티 펑션을 가졌다고 해서 뭐 얼마만큼의 유틸리티가 증가한다, 뭐 0.5만큼 증가한다, 3만큼 증가한다, 이런 결과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심지어 even in these days, 요즘에도 이런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이나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사이언스라는 게 뭐예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설명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internal validity라고 어떤 아규먼트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두 번째는 external validity라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적 아규먼트가
우리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비던스와 부합되느냐? 그 두 가지의 것들을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드릴 거는 회계학하고는 관계없이 전반적인 어떤 그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 보통 박사과정 처음에 공부하게 되는 그 토머스 쿤의 Revolution of Science Structure 뭐 이런 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학이 됐던 사회과학이 됐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logical consistency와 empirical consistency를 evidence를 요구를 하는데, 특히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제가 여기 그 물리학을 예로 들었지만 이론 물리학이나 보통 그 피직스의 실험 물리학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쉽죠. 근데 인문과학,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노벨 프라이스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여러분들 공식 사이트에 가면 Economic Sciences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 그러면 사실 경제학만 그 노벨상의 대상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economics뿐만 아니라 economic sciences로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영학도 받고, 경영학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나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도 받고 사회학에서도 받고 인간의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그런 그 사회과학 분야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코노믹 사이언스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코노믹스고, 우리가 이코노믹스 중에서 경제 주체들 가운데서 기업의 재무적 활동에 관련된 거를 다루는 거를 보통 파이낸스라고 얘기를 하고, 제 개인적인 관점은 어카운팅은 그 파이낸스의 하나의 특별한 분야로서 기업의 정보를 다루는 하나의 학문 분야다. 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히 corporate governance와의 관련해서. 저는 그 ESG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 G가 그 corporate governance를 얘기를 하는데, ESG 가운데서도 기업 정보의 투명성, 공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특히 accounting, finance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탑티어 저널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 저널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JAE라고 하는 저널의 이름조차도 Accounting and Economics라고 얘기하고, 어카운팅 피노미나를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해라 하고서 저널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logical consistency하고 empirical evidence를 보여달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JAE 같은 경우에는 특히 empirical evidence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렇지만 그 empirical evidence를 설명하기 위한 그 argument에 logical consistency가 없으면 뭐 절대로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logical consistency를 maintain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느냐, logical consistency를 위해서 우리가 뭘 쓰느냐 하는 거는 보통 empirical study를 하더라도 theoretical argument를 요구를 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어떤 empirical finding을 보고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 흔히 intuition을 많이 강조하는데, intuition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 같으면 모든 것들을 see through 해서 꿰뚫어 볼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걸로는 인투이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 카운터 인투이티브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카운터 인투이티브하지만 적어도 그 아규먼트가 logically consistent 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려면 어느 만큼의 포멀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포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전 세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A라는 요소도 내가 궁금하고 B라는 요소도 있고 C라는 요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죠, 이 세상에. 근데
내가 일단 관심이 있는 거는 A하고 B하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A하고 B는 끄집어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가상의 세계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스스로의 어떤 가상의 세계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캐테르스 파리부스, 우리가 지금 제외해 놓고 있는 다른 요소들 있잖아요. D하고 C라고 했던 이 제외된 다른 요소들은 holding constant, 그대로 놔뒀을 때 이런 모델 하에서는 어떤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모델링 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logical consistency를 위해서 우리가 develop하는 것이 mathematical modeling이고, 그것들은 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어떤 그 아규먼트를 디벨롭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미스테이크를 막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하고 뭐 페어하고 있을 때 애플이 더 선호된다. 지금 하나, 둘, 세 번 썼잖아요. 근데 줄줄줄줄 쓰면 길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에피션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여러분들 아마 뭐 그 위키디피아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 17세기부터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에서 많이 썼어요. 특히 처음 시작은 물리학자들이 뭐 웬일 무슨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많이 경제학적으로 넘어오고 아마 19세기쯤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계 효용합파라고 마지널리즘, 이제 미적분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퍼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보시고, 그래서 특히 기하학, 뭐 미적분학, 확률, 통계, 뭐 요즘은 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등등 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박사과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어카운팅을 인간의 경제적인 측면을 다루는 경제학, 그리고 그 중에서 기업의 재무적 측면을 다루는 파이낸스의 일부분으로 본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마이크로, 매크로 경제학, 그 다음에 그 게임 티오리, 뭐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 컨트랙트 티오리, 인더스트리얼 오거니제이션,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기업의 투자 이론, 에셋 프라이싱,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그 이코노믹스하고 파이낸스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박사과정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behavioral studies나 이런 것들에서는 psychology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최근에 경제학상 그 너치 쓴 사람이 누구죠? 시카고 대학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안 사람 없어요? 네? 탈러스. 테일러. 맞아. 그 사람 원래 사이콜로지 쪽이죠. 그래서 최근에 카네만 트버스키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고,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example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디스클로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커뮤니케이션, 그 회사의 기업과 그 다음에 그 시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반드시 디스클로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많이 쓰이는 시그널링이나 솔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을 하고, 뭐 그렇게 그 강의를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보통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그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제가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편하게 중간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뭐 질문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어카운팅 리서치 중에 특히 그 약간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이때는 뭐 옛날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버렌 브라운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엠피리컬 스터디의 어떤 시발점이 최초의 스타팅 포인트가 됐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1960년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카고에 누가 떠오르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유진 파마하고 빌 비버는 그때 당시 그 시카고 대학의 조교수였는데 곧 빌 비버는 뭐 나중에 스탠포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시카고 대학에서 마켓 에피션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버렌 브라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68년 논문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그 학문적 체계를 갖추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관념적인 어떤 그 페이턴, 리틀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계학 이론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보다 이제 파이낸스의 영향을 받아서 사이언티픽한 어떤 마켓 리서치의 얘기를 처음 하기 시작했고 시카고에서 1960년대에 이런 일이 있을 때쯤에 돼서 비슷한 시기에 버클리 대학에서 그 뭐예요? 그 마샥하고 라드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쓴 유명한 책이 Theory of 내가 이 타이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Theory of Teams라고 결국 이런 매뉴스크립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업도 하나의 팀이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펠탐은 제 지도 교수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버클리의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댐스키는 시카고의 박사과정의 학생이었는데 엠피리컬 스터디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전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컨테미네이트 되지 않았다고. 댐스키는 그때 당시 시카고에서는 굉장히 엠피리컬 스터디를 많이 할 텐데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애널리티컬 리서치를 공부를 하다가 이 댐스키하고 펠탐하고 스탠포드에 같이 조인을 하게 돼요. 60년대 후반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버는 엠피리시스트였지만 스탠포드에 그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탠포드에서 빌 비버가 펠탐하고 댐스키한테 굉장히 많이 그 인커리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댐스키하고 펠탐을 둘이 같이 합쳐서 댐스키를 좀 더 높이 치는 사람들, highly regard 하는 사람은 댐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펠탐을 좀 더 highly regard 하는 사람은 둘이 합쳐서 펠스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1960년대쯤 돼서 이 애널리티컬 모델링 하는 워크가 버클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또 시카고에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게 70년대, 80년대인데 여기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름들이 쭉쭉 나오는데 홈스트롬은 그때 당시에 그 스탠포드에 그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펠탐하고 댐스키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스탠포드의 조교수였고 그래서 같이들 뭐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기업의 내부에서 인사이드 어거니제이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1970년도 후반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전트 티어리라는 것들이 많이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 티어리는 특히 회계학 쪽에는 그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 많이 응용이 되게 되죠.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쪽에서 특히 컴펜세이션 관련된 리서치들이 쭉 발전되게 되고, 반면에 이 인사이드 오거니제이션, 이 인사이드와 다르게 인사이드고, 그럼 오거니제이션과 마켓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한 것이 디스클로저 얘기도 그때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진 그로스만하고 폴 밀그럼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노벨상을 받았고, 사실 진 그로스만도 사실 거기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로스만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디스클로저 쪽의 이야기들은 80년도 초반에 그 로 베레키아하고 런 다이 두 사람이 그 디스클로저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아마 이 베레키아하고 다이 얘기를 제가 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베레키아하고 다이는 처음에 시카고에 조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노스웨스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 어카운팅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디스클로저 얘기들을 쭉 하게 되죠. 이건 뭐 약간 뭐 1960년대 70년대 얘기를 해서 제가 예전에 그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장 이슈가 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이코노믹 트랜잭션을 생각을 해보면, 뭐 바이어 셀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캐피탈 마켓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보의 불균형성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정보의 불균형성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꺼낸 사람이 조지 아칼로프, 1970년대 QJ에 나온 마켓 포 레몬이라고 하는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켓 포 레몬 얘기는 다 아시죠?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파는 사람하고 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정보가 불균형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차를 팔려는 사람, 오랫동안 그 차를 써왔던 사람이 그 차에 대해서, 그 차의 퀄리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볼 거고, 이제 저처럼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중고차를 좀 사야 되겠다라고 하려고 갔는데, 이게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과연 잘 모르면 당연히 그 정보를 적게 갖고 있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런 불균형적 정보 하에서는 마켓이 브레이크다운 된다 하는 얘기가 그 마켓 포 레몬 얘기죠. 그러면 그런 정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액션들을 취할 것이 아니냐. 즉, 그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살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얘기가 나온 게, 그럼 그 정보들을 다이렉트리 리빌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보통 통상적으로 Direct Disclosure Program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뭐 지금 5일 동안 쭉 얘기할 것이 그 Direct Disclosure에 관한 얘기고, 그 Directly,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Direct니까 다이렉트 하지 못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예, 있어요. 그런 다이렉트리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특히 좀 verify 하기가 힘들 때, verify 하기 힘들 때 그래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그 분야가 시그널링 아니면 솔팅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라이빗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의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부분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그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얘기를 잠깐 했고 에이전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프린시플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에이전시 모델에서도 통상적으로 프린시플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역시
정보의 그 에이시메트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로저 마이얼슨, 이 사람도 노벨상 받았죠.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인포메이션에 관련돼서 중요한 업적들을 쌓아서 결국 다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경제학자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학 굉장히 펀더멘탈한 문제들을 다루는 분야고 파이낸스 어카운팅은 그로부터 어떤 어플리케이션 된 분야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뭐 노벨 경제학상자들은 경제학상은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도 큰 분야가 있는데 메커니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드릴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이야기하고 백그라운드를 지금 첫 시간에 쭉 말씀을 드리는데 5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육하 원칙에 대한 퀘스천이 여기서 다 나와요. 누가 디스클로즈 하느냐? 그 결국은 엠피리컬리 보면은 이거는 폼 캐릭터리스틱이 될 거예요. 뭐 폼의 디스클로저 문제를 주로 생각하면 어떤 회사들이 주로 디스클로즈하고 어떤 회사들은 디스클로즈하지 않느냐? 어떤 정보를 어떤 정보를 릴리즈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디다가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하 원칙에 대한 퀘스천이 사실은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엠피리컬리 보면 굉장히 그 초기에 뭐 사실 요즘도 그렇지만 이게 왜 이렇지? 그러면 엠피리컬 리절트를 쭉 뭐 그 우리가 엠피리컬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일단 돌려봐. 리그레션을 해봤는데 뭔가 결과가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예요? 다른 교수로부터 미국에 있는 다른 교수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로부터 어떤 엠피리컬 리절트를 아주 스트롱하게 굉장히 로버스트한 어떤 리절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쓴 어떤 논문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리그레션을 돌려가지고 했는데 설명이 굉장히 안 된대. 근데 굉장히 로버스트한 퍼즐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이제 저한테 얘기해서 같이 디스커션도 해보고 뭐 제 나름대로 서제스션도 해주고 그 저한테 그 물어봤던 분이 제가 쓴 그 페이퍼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클래리파이를 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in the real world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그 사이언티스트니까 우리는 과학자니까 사회과학자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티어리스트들이 모델러들이 자 그러면 엠피리컬 그 파인딩이 굉장히 퍼즐링한 걸 이걸 좀 rationalize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러이러한 스토리 하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이상한 게 아니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설명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엠피리컬리 퍼즐링한 어떤 그 파인딩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온 가장 첫 번째 이제 theoretical argument가 그로스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밀그롬이라는 사람들이 1980년대 초반에 논리적으로 볼 때는 어떤 private information을
감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fully disclose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규먼트를 1980년도 초반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몇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 한, 뭐 그 조건들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Journal of Law and Economics하고 Rand Journal of Economics라는 저널에서 정보를 감출 수는 없어. Full disclosure만이 rational한 어떤 합리적인 그 결과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왜 empirically 보면 그러면 기업들이 모든 정보를 항상 fully disclose 하냐? 아닌 것 같거든요. 당신들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empirical 그 리절트를 잘 설명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이 그로스만하고 밀그롬의 얘기에 대해서 당신 말이 맞는 거는 같은데 이게 현실하고 잘 안 맞아. 현실에서는 보면 이만큼의 private information이 있으면 어떤 정보는 disclose 하지만 어떤 정보는 disclose 안 하고 그냥 withhold 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80년도 초반에 페이퍼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83년, 85년 뭐 이럴 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레키아하고 다이가 디스클로저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디스클로즈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partial disclosure라는 개념이에요. 부분적으로만 디스클로즈하고 어떤 거는 안 해. 그게 맞는 얘기 아니야?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레키아하고 나이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어카운팅 우리 그 리터리처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두 개를 써놨지만 사실 베레키아하고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partial disclosure 얘기를 한 페이퍼들이 뭐 한 4-5개 정도 더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 여기 뒤에 그 영어로는 영이라고 발음하는데 사실 한국은 정은호 교수하고 권영관 교수라고 두 분이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나이의 원래 페이퍼에서 그 미스테이크가 하나 있어요. 뭐 틀렸어요. 그래서 그 틀린 부분을 이 영 앤 권 이 두 분이 코렉션을 해가지고 사실 그 발표를 한 거죠. 사실 이건 뭐 뉴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 한 건 아니고 코렉션해서 아주 짧지만 깨끗하게 그 좋은 논문 잘 쓰셔가지고 이 다이하고 영 앤 권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통 다이, 영, 권 그래서 DJK라고도 많이 그 한꺼번에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그 partial disclosure와 full disclosure 얘기를 10분간 쉰 다음에 example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